한국이 핵무기를 능가하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독일 베를린 국제안보포럼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전 세계 무기 기술과 군사 전략에 있어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자리.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 일이냐며 웃던 사람들이 발표를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분위기는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무기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곳은 다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에 만든 최신 무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 그 조용한 움직임 하나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무기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멈춰세운 조용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리드라고 합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전략무기 감식단에서 현장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군사적 억제력에 초점을 두고 각국의 무기 시스템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일을 맡고 있죠.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무기들과 마주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단 한 국가의 존재가 제 시선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 그러니까 코리아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의 제 직업은 늘 숫자와 성능,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같은 딱딱한 데이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로 제 머릿속에 남게 되었죠.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해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당시에는 언론들도 정치적 발언 정도로 넘겼고 저 역시 일시적인 자극용 발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되고 나서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가 미 국방부 그리고 각국의 군사전략정보관들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감식단 내부로 한 통의 보고서가 비밀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비핵국가 한국, 전술핵 대체형 독자무기체계 확보 현황. 저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대신할 억제 수단을 가졌다는 주장. 그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첫 장을 넘기고 나서부터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6개의 무기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정제된 이름들이었습니다. 현무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장보고 3 배치 2, SLBM 탑재 디젤 전기 잠수함, KF-21 AI 연동형 초음속 전투기, 천궁2, 엠셈2,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AI 기반 자율살상 무기 통제 알고리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무기가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아니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무기들이 얼마나 실제로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놀라게 만든 건 그 무기들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쏘아진 흔적도 전개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시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 위협국이라는 평가를 세계 곳곳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갖췄지만 국제적 규범을 넘어선 더 깊은 전략적 윤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무기들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전쟁의 결심 자체를 꺾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않는 나라, 그 대신 핵보다 더 치밀하고 다층적인 억제 시스템을 만든 나라, 그것도 세계 어느 강대국보다 더 빠르고 조용하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감식단 본부에 한국 전략무기체계 실지조사 요청서를 올렸고 며칠 뒤 승인과 함께 제 파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한 무기들을 만든 걸까?
그리고 왜 지금껏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발사하지 않았을까? 정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2024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날의 첫인상은 이 나라가 세계적인 전략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일정표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천궁2 요격 훈련장 시찰. 두 번째, KF-21 파일럿 인터뷰 및 실기 시연. 세 번째, 장보고 3 내부 SLBM 통제 시뮬레이션. 네 번째, AI 기반 자율무기 통제 알고리즘 시청각 분석.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 빈칸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대한민국 전략무기 분석 조사전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은 나라, 그러나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나라. 이들이 택한 무기 하나하나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이 있다. 내가 이곳에서 찾아야 할 것은 무기의 파괴력이 아니라 그 무기를 쏘지 않기로 한 이유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새벽 6시 첫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 국방부 출입 등록소로 향했습니다. 그 첫 방문이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틀째 아침, 저는 국방부 안내에 따라 서울 외곽의 지대공 요격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방탄밴 안에는 저 외에도 몇몇 국방외교단의 참관 인원들이 있었고 모두 조용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늘 참관하실 무기는 천궁2입니다. 차 안에서 진행된 간략한 브리핑 설명을 맡은 인물은 방위사업청 소속 무기전문관 한정훈 씨였고 정돈된 단정함과 침착한 어조에서 일정이 결코 형식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궁2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기존 PAC나 PAC3보다 기동성과 반응속도 측면에서 특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율 판단 능력을 내장한 AI 통제 체계가 핵심입니다. 실제 위협 상황에서 요격 여부를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인간이 그것을 승인하는 구조죠. 저는 순간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인간이 판단하지 않아도 요격이 진행되나요? 정확히는 AI가 먼저 판단하고 인간은 예 혹은 아니요로만 응답합니다. 실전에서 1초의 판단 지연은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도착한 훈련장에는 초록색 위장 도장으로 칠해진 이동형 발사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연기가 남지 않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그 아래에서 요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적 미사일 모의 발사 신호 감지, 좌표 편차 입력, 요격 가능 판단, AI 음성이 전광판에 표시되었고 3초 후 땅을 박차고 솟구치는 요격체 하나가 고속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찢는 듯한 소리.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 하늘 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은 그 이후였습니다. 오퍼레이터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했고 잠시 후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지금 요격 기록을 삭제한 건가요? 한정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격은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천궁2의 핵심은 발사가 아니라 요격 거부입니다. 상대가 감히 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억제가 목표입니다. 공격이 아닌 쏘지 않게 만드는 무기.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히며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여행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KF-21 시험비행장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은색 기체가 유리 너머로 보였고 바퀴에 묻은 진흙 자국에서 이 기체가 단지 전시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 유진호 중령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KF-21의 초기 개발부터 실제 비행까지 함께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기라고 해서 당연히 공세 무기라 생각했어요. 근데 설명을 들을수록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공격기라는 말, 여기선 잘 쓰지 않습니다.
KF-21은 영공 차단형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먼저 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려 든다면 그 순간 이 기체는 그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체 앞에 선 유중령은 날개 및 센서 포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상대의 통신, 열 추적, 위성 신호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제압 패키지입니다. 상대가 전방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적의 전의를 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이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검이 아니라 하늘을 지키는 그물망이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셋째 날, 저는 부산의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진수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략 자산이었지요. 이 잠수함은 단순히 깊이 잠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적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고만으로도 억지력을 발휘해야 하죠. 설명을 맡은 해군 대령 권영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인간 승무원과 AI 연산 시스템이 마주본 상태로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시뮬레이션 발사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발사 거부, AI와 인간 모두 조건 미충족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발사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류 설계가 기본값인가요? 권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란 건 한 번 시작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 되죠. 그래서 한국의 전략 무기들은 발사보다 보류에 더 많은 연산을 할당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든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잠수함의 위력. 그 힘은 감추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감춤은 상대의 두려움을 통해 전장을 만들지 않는 전략이었음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차량은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시내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밤 공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스치는 도로 위 풍경은 마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겪은 장면들을 덤덤하게 되돌려주는 것 같았죠. 장보고 3, 천궁2, KF-21 3D 레이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체계와 원격 자동화 방어망까지 그 무엇 하나 허술한 구석 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쪽에서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무기들이 그토록 강력한 억제력을 자랑하면서도 하나같이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에는 냉담하다는 사실. 도대체 왜 이들은 휴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그렇게 일관되게 견지하는 걸까? 그렇게 몇 시간을 차 안에서 침묵으로 보낸 끝에 차량은 마침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숙소 건물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정훈 씨가 창문을 살짝 내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클라라 씨.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러운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많이 복잡하셨죠? 그 말에 저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는 다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클라라 씨가 지금 뭘 가장 궁금해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건 마치 제가 제 자신에게도 아직 묻지 못한 질문을 먼저 들여다본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식 일정은 오늘로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뭔가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금 비공식적인 일정입니다. 기록이나 보도보다 기억으로 남겨야 할 장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나 깊은 궁금증이 남아있는 지금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후회가 클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7시에 어제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호텔 입구에 정차한 검은색 차량 안에는
이미 한정훈 씨가 조수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석엔 처음 보는 군복 차림의 운전병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벗어납니다. 목적지는 보안상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지나 북서쪽 방향으로 달렸고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행정건물처럼 보이는 정문에 아무 표시도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건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 군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끝에 한정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전국 예비군 통합작전센터입니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이 얼마나 빨리, 정확히, 그리고 분산 없이 대응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배분하는 곳이죠. 안내를 맡은 인물은 예비군 전략기획단 소속 최민혁 대령이었습니다. 전날 무기 현장에 있었던 실무자들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고 그는 군인 특유의 간결한 말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국 247개 예비군 훈련장, 7만여 명의 예비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곳 통제실에 들어옵니다. 평시에는 교육과 훈련 데이터로, 유사시에는 지휘 통제용으로 전환되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작전 통제실 안엔 책상마다 컴퓨터와 헤드셋을 착용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한국 지도 위로 수백 개의 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 분들 모두 현역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엔지니어, 교사, 연구원, 택배기사, 심지어 농민도 있죠.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민간인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군입니다. 한국은 전면전을 대비해 병력 구조를 예비군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죠.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가 그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시간 정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기념관이었습니다. 정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로 한 전쟁의 이름들. 기념관 내부는 넓진 않았지만 각 방마다 한국이 겪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기록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안쪽 방, 예비군의 기억이라고 적힌 문에 들어서자 먼지 쌓인 철제 서랍장과 손글씨로 빼곡한 폴더들이 가득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 이강우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는 겨우 18살. 입대 직전 쓴 편지가 함께 동봉돼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편지를 제 아들이 또 써야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마지막이면 좋겠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최민혁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저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무슨 의미죠? 이강우는 총을 들었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대는 싸워야 했고 우리 세대는 싸우지 않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 순간 전날 보았던 천궁2가 떠올랐습니다. 놀라운 발사 속도를 자랑하던 천궁2, 세계 최정예급 함체 기술을 보유한 장보고 3까지 그 모든 무기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정확히 필요할 때에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한 벽면엔 검은 철판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한다.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구나. 그 말이 새어나오는 순간 제 마음은 마치 빙하가 녹듯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귀국을 위해 제가 다시 비행기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쩐지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건 제 안에서 무엇인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단순한 무기 탐방도, 단순한 기술적 견학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 이들은 강해질수록 조용해지는가라는 질문에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무기라는 철학으로 답을 건네는 시간이었죠. 며칠 뒤 저는 베를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핵 국가의 군사력 확장, 자위인가 위협인가? 그날 저는 이 연단에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을,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 나라인지를요. 처음부터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비핵국가이면서도 군사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핵심 논쟁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국방 관련 고위 인사들과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자문단, 그리고 다수의 기자단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좌석 맨 앞에는 미국의 전략군 전 사령관인 윌리엄 매커시 장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중국의 국방참사관 리웨이, 그리고 일본 방위성의 안보 담당인 타케시 하야토 소장까지 참석한 상황이었죠. 제가 방한 중 만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반론을 펼칠 것을 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단 뒤 커다란 스크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않는가?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문장이라는 걸 압니다. 포럼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충분한 전략적 명분도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 설계 철학,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방공망이지만 그 버튼은 절대 먼저 눌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탐지와 방어, 회피와 무력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무기는 반격이 아닌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전날 보여드린 KF-21의 전자전 회피 시스템, 천궁2의 단일 표적 1m 정밀 방어 성능, 그리고 장보고 3의 비핵 잠수함 전술 등 기술적 능력은 확실히 전 세계 상위권이었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버튼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몇몇 외교관들은 노트를 쓰던 손을 멈췄고 중국 대표단 측에서는 얼굴을 굳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도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군 통합작전센터에서 저는 민간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막는 최전선에 서는지를 봤습니다. 그곳은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기억의 요새였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기념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잊지 않기로 한 전쟁의 이름들이라고 쓰인 현판과 그 안에 놓여있던 18살 병사의 손편지. 제가 마지막이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제 아들도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 편지를 포럼장 스크린에 띄운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자그마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제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무기는 힘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결단을 보호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일본의 하야토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라라 박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언젠가는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분명 한국을 견제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한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요. 그건 두려움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야말로 지구를 지킬 마지막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윌리엄 매커시 장군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대표들까지 하나둘 박수를 보냈고 일본과 중국 대표들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저의 발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지 않는 무기라는 한국의 철학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포럼 종료 후 리셉션에서 한 이탈리아 외교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건 군사 전략이 아니라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프랑스 기자는 말했죠. 오늘 당신의 연설이 우리를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가진 무기를 자랑했지만 한국은 안 쓴 무기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침묵이 무거운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준비가 들어 있었고 그들의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구가 끝까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가장 먼저 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나라 때문일 것이라고요. 그 나라는 지금도 한반도라는 가장 얇은 균형 위에서 세계를 대신해 절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국방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려는 한국의 모습, 정말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